보험 가입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험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헬스케어 보험이 보건복지부의 복지 부동으로 사실상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3천 가구 이상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잠실 재건축 이주 수요가 이곳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최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노후 대비책 중 하나로 불리는 TDF 상품이 마이너스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시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금융위가 지난 7일 미래 유망시장인 헬스케어 보험 상품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헬스케어 상품을 출시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무사 안일과 복지 부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법 개정을 위한 TF를 지난해 5월에 만들었는데 단 한 차례 TF 회의가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월까지 의료법 해석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는데 아직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복지부, 기재부, 보험업계, 그리고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위원회가 복지부 산하에 만들어졌습니다. 보험사가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헬스케어 상품을 출시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출범이 1년 가까이 지났지만 TF는 단 한 차례 열렸습니다. 복지부는 3월까지 결정한다고 했지만 아직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법령해석위원회를 아직 지금 못하고 있어요. 작년에 한번 열린 걸로 알고 있고 계획을 지금 못 세우고 있긴 한데 유명무실한 TF로 전락한 데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집단의 로비에 노출돼 있고 국민 예방건강 증진을 큰 틀에서 보지 못하는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위가 소리 높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헬스케어 상품 육성을 외쳐도 의료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산을 넘기가 어려운 형국입니다. 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란 당뇨나 혈압 등의 건강 변화를 측정해 보험 상품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인 보험 가입자가 식단 관리를 통해 혈압을 낮췄을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겁니다.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건강 관리를 하면서 보험료를 깎을 수 있어서 좋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의료계는 반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건강관리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의료계의 밥벌이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부작위 속에 보험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행위에 대한 복지부의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헬스케어 부분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헬스케어 보험 상품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금융위의 주장은 공허합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입주 마감을 보름여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3천 가구가 넘는 물량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잠실 미성과 크로바, 진주 아파트 등 재건축 이주 수요 2,800가구가 이를 채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이곳 전세금으로 헬리오시티 전세로 들어가기는 버거워 보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하락 안정세가 꾸준한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12% 하락했습니다. 20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진 겁니다. 다만 전주보다 낙폭이 0.03%포인트 둔화했습니다. 그동안 전세값 하락세를 이끈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에선 전세 매물 3,000건가량이 여전히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인근 잠실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 이주 수요 2,800가구가 헬리오 전세 매물을 소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들 단지는 전용 46에서 71제곱미터가량의 중소형 평형이 대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미성아파트 2년 전 전세 가격은 전용 46.54제곱미터의 경우 2억 5천만 원, 전용 55.62제곱미터는 3억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달 말 이주가 시작되는 진주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 단지 전용 59.47제곱미터의 2년 전 전세 가격은 3억 원, 전용 71.34제곱미터의 전세값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현재 이 전세금을 받아 송파 헬리오시티로 들어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단지에서 가장 작은 평형인 전용 39제곱미터의 경우 전세 가격은 4억에서 5억 원 후반대, 특히 5,100가구가량으로 가장 많은 가구 수를 차지하는 전용 84제곱미터의 전세는 6억 원가량입니다. 잠실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지만 헬리오 전세 매물을 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18주 연속 내리막 행진을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도 곳곳에선 기존 가격보다 비싼 값에 팔린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9억 원 아래인 중저가 아파트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독립문 주변에 들어선 경희궁자이. 이 단지는 지난달 중순 전용 면적 116제곱미터가 21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9월보다 2억 원 오른 가격에 팔린 겁니다. 광화문과 여의도 등 주요 도심권과 가까운 신축 대단지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업무지구가 가장 옆에 있으니까 대기업분들도 많이 계시고 원수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가율도 높아요. 서울 아파트 값은 18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지만 아직도 곳곳에선 신고가를 기록하는 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지가 뛰어난 곳 외에 중저가 단지에서도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 실제 이번 달 서울에선 신고가 단지 180여 곳이 나왔는데 가격이 9억 원 아래인 단지들이 83%를 차지했습니다. 기준금리 그리고 보유세 이런 하방 압박이 여전히 있지만 직장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 대기 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시장 악재에도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가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노후 대비책이라더니 수익률이 초라하다. 타깃데이트 펀드인 TDF 상품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두고 일각에서 나오는 평가입니다. 주목할 점은 마이너스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자산 운용사들이 TDF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TDF 상품 출시가 계속되는 이유, 이소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마이너스 1.83%, 주요 자산운용사 6곳의 타깃데이트 펀드 TDF의 최근 1년 수익률입니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마이너스 5%가 넘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사는 올해도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확장했습니다. 삼성한국형 TDF2050이라는 신규 상품을 출시한 삼성 자산운용사가 대표적입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TDF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TDF는 타깃데이트 펀드의 약자로 타깃데이트는 상품명에 명시된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DF2040이라는 상품은 2040년을 은퇴 시점으로 잡고 2040년까지 안정적인 수익률로 자금을 운용해주는 연금 상품인 것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이 TDF의 최근 1, 2년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고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신규 상품 출시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연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에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디폴트 상품으로 TDF가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는 20, 30년 후를 생각해 TDF를 가입할 때 장기적인 펀드 운용 방식과 수익률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미국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의 최신 항공기 737 맥스가 추락 참사를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737 맥스의 운항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이에 737 맥스를 도입할 것으로 예정 중이던 이스타와 티웨이 등 저비용 항공사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동시에 해당 모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진에어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보잉의 737 맥스 항공기가 잇따라 추락 사고를 내면서 국내에서도 이 기종을 도입하려던 항공사들이 운항을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일 이스타 항공이 지난해 도입했던 737 맥스8의 운항 중단을 밝힌 데 이어 오늘 대한항공과 티웨이 항공은 보잉 737 맥스8에 대한 안전이 입증될 때까지 운항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국내 항공사들은 4월부터 12월까지 대한항공 6대, 이스타항공 4대, 티웨이 항공 4대 등 14대의 737 맥스8을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정된 항공기 도입 시기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에 놓이면서 이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으로 항공사들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티웨이 항공과 이스타항공 등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성장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LCC들은 가동률이 이미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의 계획 대비 737 맥스 도입이 좀 지연이 되면은 기존의 성장 계획에 좀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대한항공 같이 좀 가동률이 원래 낮았던 항공사들은 여력기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737 맥스를 이용한 경쟁사들과 달리 해당 모델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진에어에 대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진에어는 올해 B737 맥스 도입 계획이 없어 단기적으로도 이번 사고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최근 높아진 소비자 인식을 감안하면 B737 맥스 사태는 단기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불확실성에 특히 민감한 항공업종 투자 심리를 감안하면 진에어의 단기 매력이 부각돼 제재로 인해 뒤처졌던 외형 확대를 따라잡을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국내 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기존 수익마저 줄어든 카드사들이 신시장 개척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업인 신용결제 사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달리 새 먹거리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대카드가 IT 시스템 수출이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현대카드가 일본에 신용카드 IT 시스템을 수출합니다. 현대카드는 일본 엑사시스템즈가 차세대 신용카드 IT 시스템으로 현대카드의 H-앨리스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엑사는 IBM 재팬의 자회사로 일본 내 주요 IT 솔루션 기업 중 하나입니다. 현대카드는 이번 시스템 수출로 향후 5년간 약 2,7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대카드의 H-앨리스는 매월 약 1억 5천만 건의 카드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현대카드의 IT 시스템을 일본 시장에 최적화시킨 시스템입니다. 이번 성과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카드사의 해외 진출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IT 솔루션 전문 기업도 아닌 국내 금융사가 금융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일본에 IT 시스템을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진출은 일본이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신용카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에 이루어져 더 주목됩니다. 일본은 현금 사용 비율이 약 80%로 압도적으로 높아 의외로 카드 사용 환경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도쿄올림픽 기간 중 외국인들이 카드 결제를 못해 입을 수 있는 일본 측의 손실이 12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캐시리스 추진협의회라는 민간 협의체를 출범시켜 현금 외 결제 비율을 높이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이번 시스템 수출을 기반으로 일본 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추가 사업과 다른 해외 시장 진출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용량인 12GB D램 양산을 시작합니다.
폴더블 폰과 5G 폰 등 노트북을 뛰어넘을 정도로 고사양의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증가하는 프리미엄 메모리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용량의 12GB LPDDR4X 모바일 D램을 양산합니다. 기존 8GB 모바일 D램 용량을 1.5배나 높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울트라 슬림 노트북에 8GB 램을 넣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노트북보다도 높은 용량의 D램을 모바일 기기에 적용하는 겁니다. D램의 용량이 커질수록 데이터 처리가 빨라져서 대용량의 D램은 고성능 스마트폰에 필수적입니다. 최근 5개의 카메라, 1TB 용량 등 스마트폰이 노트북을 넘어설 정도로 고사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12GB D램 양산이 스마트폰 시스템 성능 향상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폴더블 폰처럼 화면이 2배나 넓어진 스마트폰에서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지연 없이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5G 시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12GB 모바일 D램 양산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8GB 이상 고용량 모바일 D램 라인업의 공급 물량을 3배 이상 확대해 글로벌 IT 고객들의 프리미엄 메모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평택에서 역대 최대 용량의 12GB 모바일 D램 양산 등 생산 비중을 지속 확대해 프리미엄 모바일 시장에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D램 수출이 급락하는 위기 상황 속 삼성전자는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초격차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특히 수소전기차는 유해한 배기가스 대신 깨끗한 물을 배출해 미세먼지 등 공기를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정부에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수소차 보급 확대에 나섰는데 과연 수소전기차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집에 들어와 전등을 켜고 친환경으로 재배한 방울토마토와 상추 등 농작물로 요리를 해 식사를 합니다. 깨끗한 물로 설거지를 하고 정원을 꾸밉니다. 모두 수소차에서 나오는 전기와 물로 구현한 수소전기 하우스의 모습입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연료를 외부 산소와 결합시켜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가 모터를 돌려 자동차를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온다는 원리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운데 역으로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 물과 전기가 생성되는 겁니다. 유해한 배기가스 대신 깨끗한 물과 전기만 생산하는 수소전기차의 특징을 바탕으로 꾸며진 체험존인데 멀지 않은 우리 미래의 모습입니다. 정부 역시 수소 사회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소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내세웠고 보급의 발목을 잡았던 충전소 설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늘리고 양산에 힘을 써 2025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인 3천만 원대로 수소전기차의 가격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없어 낯설게 느껴지고 보급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지만 시대적 흐름인 수소전기차.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환경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수소차 양산 기술을 한국이 가장 먼저 개발한 만큼 향후 한국 경제를 이끄는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에 발맞춰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들여다보니 베어링 자산운용이 의결권을 가장 충실하게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수익 규모가 큰 미래에셋과 삼성, KB자산운용 등은 의결권 행사 충실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성우 기자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의결권 행사 충실도도 성적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최근 문을 연 의결권 정보광장, 이른바 VIP 홈페이지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 충실도에서 1위를 차지한 곳은 베어링 자산운용이었습니다. 의결권 행사 충실도란 말 그대로 의결권을 얼마나 명확한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행사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책임 투자 원칙을 마련하고 공개하고 있는가,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마련하고 공개하고 있는가,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마련하고 공개하고 있는가 등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의결권 행사 충실도가 높다는 것은 기관이 기업과 주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어링 자산운용은 2017년 기준으로 10개 항목 중 9가지를 만족해 10점 만점에 9점으로 총 105개 기관 투자자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베어링 자산운용 측은 언제나 선관주의에 의거해 맡은 자산을 선량하게 운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해 기준 순이익 상위 3개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충실도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작년 순이익이 가장 큰 운용사인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순이익 3위인 KB자산운용은 2점에 그쳐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나마 순이익 2위를 기록한 삼성자산운용이 4점을 받았습니다. 기업지배구조원 측은 앞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이 경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발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국민연금이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 주주총회에서 현대차 측이 제안한 배당 및 이사 선임안에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엘리에스로부터 배당 수준과 사회 이사 선임과 관련해 압박을 받아왔는데 현대차인 현대모비스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현대차에 손을 들어주면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연금 측은 엘리엇이 제안한 배당 수준이 과다하다며 현대차 회사 측 안에 찬성하고 엘리엇이 추천한 사회이사 후보들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도 회사 측 제안에 찬성했습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회사의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힘을 실어준 결정이라며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전라도와 경남 서부, 제주도는 새벽부터, 그 밖에 경상도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강원도와 남부지방이 최고 30mm,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도는 최고 5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모레까지 최고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또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 내륙과 경북은 내일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차츰 기온이 올라 내일은 평년 기온을 완전히 회복하면서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고요. 모레는 다시 평년 기온 아래로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영상 보시면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모습이고요. 경기 북부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남동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다가 오후부터 차차 해소되겠고요.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 1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낮부터 비나 눈이 시작되는 가운데 강릉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0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전라도는 종일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한낮에는 전주 11도, 대구와 제주 13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까지 곳곳으로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점점 더 올라 완연한 봄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